네, 증인은 그 계엄 선포 직후 22시 55경 국민의힘 국회의원 텔레그램 단체방에 좀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긴급 의총을 소집하여야 한다는 글을 게재하였었죠. 네, 제가 게재했습니다. 당시 그 국민의힘 국회의원 텔레그램 단체방을 보면 증인이 긴급 의총 소집 요청글을 게재한 이후 서지영, 김소희, 김용태, 정현욱, 한지아 의원 등이 긴급 의총 내지 비상 의총을 소집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혔었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그 말씀드린 의원들은 다 표결에 참여한 의원들이십니까? 서지영, 김소희, 김용태, 정현욱, 한지아. 제가 정확하게 매치를 못하는데 의결에 참여한 의원들이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특검은 당시 상황에서 의원총회를 개최할 필요성이 없었다고 주장하는데 당시 증인은 왜 의원총회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였습니까? 일단 사안이 중대하고 통상적으로 국회에서 어떤 표결 상황이 진행되기 전에 의원총회를 하는 것은 이제 일반적입니다. 오히려 바로 본회의에 들어가는 게 매우 이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증인은 언제 어떻게 그 계엄이 선포된 사실을 인지하셨습니까? 그날 그 저녁을 마치고 집에 들어와서 속보를 보고 알았습니다. 그 본회의 개의 공지도 안 된 상태에서 피고인이 의총을 소집한 것을 가리켜서 의원들로 하여금 본회의 참석을 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행위였다라고 할 수는 없는 상황이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상식적으로 그냥 국회의원들이 저뿐만 아니라 의총 소집이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그래야 또 한정적인 정보 상황이었기 때문에 정보 공유도 필요하고 의견을 나눌 시간이 최소한 필요했습니다. 피고인은 계엄이 선포되자 곧바로 여의도로 이동하면서 원내 행정국에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소집하도록 지시해서 22시 59분경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개최한다는 문자 메시지가 발송되었는데 증인도 당시 의원총회를 소집한다는 문자 메시지 받았나요? 제가 속보를 보고 바로 출발하면서 그 메시지를 확인하고 네. 택시를 타고 가는 길에 국회를 행선지로 해서 국회로 당시 제가 도착했을 때는 한동훈 전 대표와 몇몇 의원들이 도착해 있는 상황이었고요. 네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추경호 피고인이 그곳에 왔습니다. 그 피고인은 한 대표를 만나자마자 곧바로 그 첫 번째 피고인도 성명서를 내는 문제, 두 번째 곧바로 국회로 들어가는 문제에 대해서 대화하였다고 하는데 증인의 기억도 같습니까? 성명서를 내는 문제는 사실 대화 내용이 잘 기억이 안 나고요. 네. 국회로 들어가는 문제에 대해서는 잠깐의 대화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10일항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요. 네, 성명서는 저도 그 당시에 여러 가지 뭐 생각도 하고 통화도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성명서 대화는 기억이 안 납니다. 그 피고인은 그 국회로 곧바로 국회로 들어가는 문제에 대해서 한 대표가 지금 당장 국회로 들어가자고 해서 국회로 공지하였던 의총 장소를 당사로 바꿔 공지하여 중진 의원들이 곧 도착할 테니 의견을 나눠보고 들어가는 게 좋겠다고 의견을 밝혔는데 다시 지금 들어가는 게 좋겠다고 해서 피고인도 그렇다면 우선 출입이 가능한지 확인해보고 출입이 가능하다면 국회로 갑시다라고 하였을 뿐 언쟁이 있었거나 한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데 증인의 기억도 같습니까? 특별히 대화가 길게 진행이 된 게 아니고요. 제가 경위를 약간 설명드리면 네. 원래 국회로 의원총회가 잡혀서 국회로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 보좌진 중에 그 여의도에 사는 그 사람이 있어서 먼저 국회 앞에 제가 보내봤습니다. 그래서 국회가 막혔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한동훈 전 대표하고도 통화를 해서 국회가 막혔다는 사실에 정보 공유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동훈 전 대표가 최고위원 회의 공지를 당시 저는 문자를 받지는 못했지만 그 최고위원 회의 공지를 당사로 변경한 것으로 저도 알고 있고 그리고 의원총회도 당시 국회가 막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사로 변경이 돼서 제가 택시를 타고 가는 와중에 국회에서 당사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그래서 당사에 도착했던 거고요. 다시
국회가 뚫려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여러 가지 통화를 하다 보니까 뚫려 있다는 얘기가 나와서 사실 그 당시는 어느 정도 막혀 있는 상황인지 그 현장에 안 가봤기 때문에 감이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국회가 뚫려 있다는 얘기가 있다, 들어갈 수 있다더라는 얘기가 잠깐 나왔고, 그러면 지금이라도 들어가는 게 좋겠다라고 의원들이 몇몇이 얘기를 했고, 추경호 원내대표는 당시에 이 당사에 곧 그 중진 의원들 몇몇 의원들이 도착하니 같이 움직이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는 취지의 어떤 말을 한마디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거기 있는 의원들이 그래도 지금은 빨리 국회로 가는 게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는 바로 수긍을 하고, 그러면 본인이 그 실제 국회가 뚫려 있는지를 더 확인을 해보겠다, 그렇게 해서 대화가 끝났습니다. 예. 그 피고인은 당시 한 대표와 주고받은 대화 시간이 1분도 걸리지 않았다고 하는데 그 증인의 기억도 같습니까? 그러니까 중진 의원들이랑 대화를 좀 해서 같이 움직이자는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그 다른 말이 치고 들어왔기 때문에 굉장히 짧은 대화였고, 제가 시간을 잰 건 아니었지만 굉장히 짧았던 대화로 기억을 합니다. 피고인이 그 계엄에 찬동한다거나 계엄이 해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거나 윤석열 대통령을 도와야 한다는 등 계엄 해제 의결에 반대하는 태도를 보인 적이 있습니까? 그때 대화 내용은 굉장히 짧았고, 그 대화 외에 나머지는 긴 대화가 오고 간 적이 없고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그 당시 한동훈 당대표가 계엄 해제 의지를 국민들에게 표명한 것에 대해서 피고인이 반대한다는 취지의 태도를 보인 적이 있습니까? 아까 성명서 관련된 대화는 기억이 안 나고요. 대화가 굉장히 짧았고, 출입 문제와 관련해서 그래가지고 아주 짧은 시간에 국회로 들어가자는 것에 대해서 그 모인 사람들의 대략의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실무적인 확인이 끝난 다음에 바로 출발을 했고, 제가 추경호 원내대표랑 거의 같이 횡단보도를 건넜기 때문에 당시 상황을 명확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16항은 생략하고요. 그 정치적 사안에 대해서 당의 입장을 대외적으로 밝히는 것은 원칙적으로 원내대표가 아닌 당대표의 역할이 맞습니까? 근데 뭐 원내대표도 뭐 원내대표 회의 등을 통해서 당연히 메시지는 낼 수 있는데요. 뭐 이견이 없는 경우에는 어느 한쪽이 내면 그게 당의 의사처럼 생각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네. 10회랑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19항은 다시 좀 정리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그 피고인은 그 한 대표와 대화한 후 곧바로 당직자에게 국회 출입 가능 여부를 확인하도록 지시한 후 당직자로부터 국회 출입이 가능하다는 보고를 받자마자 한 대표 등 당사에 있던 의원들에게 국회로 가자고 하고 함께 국회로 출발하였다고 하는데 증인의 기억도 같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경위로 국회가 출입이 가능한지가 명확히 확인됐는지 모르겠는데요. 일단 짧은 대화가 있어서 국회로 들어가기로 했고, 실무적인 확인이 끝난 다음에 바로 출발한 것은 맞습니다. 그 국회의 출입 통제로 잠시 당사에 머물다가 출입이 가능하다는 보고를 받자마자 당사에 있던 의원들에게 국회로 가자고 하고 의총 소집 장소를 예결위 회의장으로 변경한 피고인의 행위는 당시 상황에 비추어 의원들이 본회의 표결에 참여하지 않도록 유도하거나 참여하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로 볼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것은 맞습니까? 네, 당시 방해하고 하는 상황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예결위원장에 모이는 게, 예결위 회의장에 모이는 게 원칙이거든요. 근데 국회가 잠시 막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당사로 모이게 된 것이고, 국회가 뚫려 있다라고 하니까 바로 국회로 변경을 하고, 다른 의원들도 지금 뚫려 있다면 국회로 들어와서 상의를 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실상 공지와 동시에 국회로 바로 출발했습니다. 증인은 그 계엄 해제 요구 의결에 너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전국 상황에 대해서 속보 뜨는 것도 얘기하면서 잠시 대화를 나눴습니다. 나누다가 민주당 의원들이
전부 본회의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민주당 의원들이 그동안 국회에서 단독으로 뭘 한 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민주당 의원들이 또 단독으로 어떤 조치를 했을 경우에 즉각 대응이 어렵기 때문에 예결위 회의장은 본회의장 바로 앞에 있긴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긴급하니 그래도 본회의장에 들어가서 좀 더 상의를 하는 게 낫겠다라고 누군가 얘기를 해서 거기 예결위 회의장에 있던 사람들은 본회의장으로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예결위 회의장에 먼저 갔다가 잠시 거기서 대화를 나누고 본회의장에 들어가서 주로 본회의장에 있었고 제가 뭐 통화를 할 일이 있을 때거나 할 때 잠시 나온 거 외에는 주로 본회의장 안에 있었습니다. 그럼 그렇게 본회의장으로 그 이동하는 그 과정은 네. 그 한 대표와 같이 행동했습니까? 같이 움직였나요? 한동훈 전 대표도 뭐 당연히 같이 움직였는데 누가 뭐 인솔했다기보다 네. 의원들 전체가 예결위 회의장이 갔는데 지금 갑자기 출입이 막히는 바람에 네. 저랑 아마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들어간 직후에 얼마 안 돼서 막혔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일부 의원들은 뭐 전화해서 못 들어온다는 의원들도 있고 막 이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잠시 의논하다가 이게 전체 회의를 할 수도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일부만 있으니까 차라리 본회의장에 있는 게 여러 가지 돌발적인 상황에 좀 더 대처가 편하다고 보고 그냥 다 같이 본회의장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24항 묻겠습니다. 그 신도국 의원을 제외한 본회의장에 있던 의원들 중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있었습니까? 본회의장에 있는 의원들은 다 네. 표결에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 그 표결에 참여했던 의원들은 모두 표결에 참여한다는 강한 의지를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맞습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요. 네. 민주당에 몇 명이 모이는지를 좀 보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비상계엄과 관련된 정보가 한정돼 있잖아요. 네. 그리고 공개된 담화문 가지고는 그 내막이나 뒤에 있는 숨은 얘기를 알 수가 없는 것이고 근데 민주당이 어느 순간에 150명을 넘어섰어요. 네. 그래서 제가 본회의장 영상을 보시면은 민주당 의원들 숫자를 계속 이렇게 눈으로 어림대중으로 보는데 150명을 넘어서고 났을 때는 실질적으로 단독으로도 지금 계엄 해제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돼버렸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본회의장에 들어가 있는 의원들이 같이 표결에 참여를 해줘야 그 이후에 어차피 민주당이 단독으로 계엄이 해제되거나 혹은 합동으로 해제되는 경우에 어떤 경우에도 뒤에 정치적인 수습 과정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네. 정치적 수습 과정에서 들어와 있는 사람들은 표결에 참여해 주는 것이 우리 당에서 정무적으로 좀 유연하게 대응하는 데 더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고 그런 판단으로 저는 150석이 넘은 이후에 제가 이거는 그 표결에 참석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말씀드립니다. 32항 묻겠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2024년 12월 4일 00시 29분경에 피고인에게 오전 1시 30분에 본회의를 개의할 예정이다 라고 말했다가 00시 38분경 다시 피고인에게 오전 1시에 본회의를 개의하겠다고 말해서 그 개의시를 앞당겼습니다. 이에 피고인이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여당 의원들이 본회의장에 들어올 수 있도록 국회의장의 권한을 행사해서라도 경찰 통제를 풀어달라고 말하였지만 우원식 의장은 여당이 알아서 하라는 취지로 말한 뒤 오전 1시보다 더 빠른 시기인 00시 47분경 본회의를 개의하였습니다. 국회의 본회의 일정은 여야 협의로 정하는 것이 관례죠. 네, 맞습니다. 협의된 개의 시가 있다고 하더라도 국회의장이 국회의원들이 본회의장에 들어올 때까지 기다려주는 것도 관례죠. 통상은 기다려야 되고요. 제가 그날 이례적이라고 생각했던 것은 긴급한 상황이면 뭐 개의 일정을 땡길 수도 있잖아요. 네네.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50석이 이미 넘은 상태가 한참 됐었어요. 네. 그래서 본회의장에서 민주당 의원들조차도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가서 왜 표결에 대해서 빨리 시작하지 않느냐라는 항의까지 할 정도였습니다. 근데 저도 의아하게 봤어요. 왜냐하면 150석도 단독으로도 의결할 수 있고 국민의힘 의원들도 들어와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때는 시기를 좀 넉넉하게 잡았는데 네. 저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출입 시간에 거의 맞췄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출입이 이루어지고 나서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하려고 하다 보니까 사실상 처음에 고지했던 시간보다 이걸 앞당기게 된 거죠. 네. 그러면은 정말 긴급했다면은 이재명 대표가 들어오는 거와 상관없이 신속히 진행했어야 맞는 것이고 그게 만약에 긴급한 사유나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다면 국회의장은 사회자로서의 지위가 있기 때문에 저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최대한 더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그 참여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시간을 더 굳이 앞당길 필요가 있었나 하는 생각을 그 당시에도 했었고요. 네. 그리고 갑자기 당기다 보니까 사실 들어가 있는 사람들 외에는 따로 뭐 투표를 하거나 뭐 물리적으로 거리가 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들어오기에 현실적으로 어려웠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생략하겠습니다. 특검은 이처럼 본회의 개의 시각이 정해졌다면 피고인이 소속 의원들에게 담을 그 00시 03분에 이제 당사에서 의총을 소집하겠다라고 장소 변경 공지가 있은 이후에 본회의장에 있던 국민의힘 의원 중에서 당사로 가서 의총을 한다니까 당사에 가야겠다 이렇게 가려고 하신 분이 있으십니까? 근데 그 당사 공지는 밖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공지죠. 그러니까 지금 국회로 못 들어오는 상황이니까 길에 있지 말고 모여서 이게 말이 의원총회라는 표현을 쓴 것이지 의원들끼리 논의의 장을 만드는데 장소는 알려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메시지가 본회의장에 들어와 있는 국회에 들어와 있는 의원들을 향한 메시지라고 생각하는 의원은 한 명도 없고요. 너무나 당연히 만약에 들어올 수 있으면은 공지가 잘못 나갔어도 들어왔겠죠 다. 네, 알겠습니다. 121항 생략하고 122항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이건 제시하고 물어보겠습니다. 600 증거 선본 686번 김혜지 의원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캡처 한번 제시하겠습니다. 당시 국회 본회의장에 있던 곽규택 의원이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12월 4일 00시 01분경에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국회 본회의장으로 즉시 집결해 주십시오. 곽규택 올림 이런 문자 메시지 보내고 00시 16분경에 국민의힘 의원총회가 소집되었습니다. 지금 즉시 국회의원들께서는 국회 본회의장으로 모여주십시오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확인되는데 증인도 이 문자 받아보셨습니까? 기억은 안 나는데요. 네. 아마 그런 문자는 계속 발송이 됐었어요. 그러니까 한동훈 전 대표와 그 관련된 몇몇 의원들은 최대한 많은 의원들이 참여하는 게 좋다라고 본 것 같아요. 그래서 개별 의원들한테 계속 그런 메시지를 냈는데 저는 거기에 큰 의미를 아까 말씀드렸던 안 두는 것이 들어올 수 없는 사람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최대한 많이 참여해달라는 정도의 의미로 들은 거죠. 네. 알겠습니다. 자, 123항부터 129항까지 생략하고 130항 물어보겠습니다. 제시하지 않고 물어보겠습니다. 또 한동훈 원내대표 저서에 보면 본회의장에 남은 의원 중에서는 오히려 당사로 모이라는 원내대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 저는 제가 비상계엄 해제에 실제 참여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근데 참여 과정에서 그냥 뭐 추경호 원내대표를 차치하고서라도 그 어떤 누구로부터도 뭔가 잠깐 나와줬으면 좋겠다, 뭐 안 해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전혀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제가 이 부분을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히려 민주당이 150석을 차고 난 이후의 상황을 좀 살펴봐 주셨으면 합니다. 150석에 제가 너무나 이상해서 제가 그 장면이 너무나 기억이 나거든요. 민주당 의원들이 항의를 하는 상황이에요. 의원식 국회의장에게 왜 표결을 빨리 안 하느냐라고 하는데 기다려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표결 시간이 갑자기 변경되고 그 표결 시간 직전에 이재명 대표가 들어오고 표결을 하는 순간 나 이재명 대표가 기다렸구나라고 생각한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국회의 기능을 살리기 위해서 하는 거는 그 표결의 의결 정적수도 중요하고 그 시간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의결 정적수에 있어서는 이미 150석을 넘은 상황인데 여기서 190석이 되든 210석이 되든 거기에 무슨 효력의 차이가 없는데 오히려 반대로 언제 계엄이 해제되느냐 하는 거는 이 국회 봉쇄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도 모르고 여러 가지 상황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굉장히 그 중요한 판단 요소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문제 제기를 계속 했어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도 이루어지지 않고
그 부분에 대한 법률적 판단도 없으면서 이 부분만 이렇게 문제 삼는 거는 저도 법조인으로서 저는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